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함께합니다. 오늘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준비하신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인 약간 다시 보합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또 횡보를 왜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올랐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쉬지 않고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3에서 4% 가량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500달러 선은 유지해주고 있고 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한 몇 주 전만 해도 막 2,000달러 선 후반으로 2,000달러 선 이제 아래로 얘기를 하거나 뭐 2,000달러 선 초반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다음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을 되고 있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리플이 갑자기 엄청 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신기했어. 근데 그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갑자기 이게 어제 14일이었으니까 어제 갑자기 좀 그러니까 분봉 차트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올랐나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일시적인 뭐 세력의 장난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뭐 귀환 이런 이야기도 좀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까지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들은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알트 시즌 인덱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더도 많이 오르고 그 비트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왜 알트 시즌 인덱스는 꺾였느냐 오히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최근에 알트 시즌 인덱스가 43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가 오른 만큼 비트도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제가 어제 뭐 허무맹랑한 40만 달러 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조금 더 그 가격이 열려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따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온체인 지표 같이 보면서 그건 얘기 나눌 건데 저랑 만약에 그런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면 아직 비트코인의 고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오게 됐을 때 알트 시즌이 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빨간불이죠. 이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시가총액상으로는 이제 구글 알파벳보다 살짝 위에 있는 수준이고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으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이제 박빙이에요. 엔비디아가 더 올라준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또 시총 순위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가총액상으로는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이제 살짝 비트코인이 조정이었을 때는 저희가 막 9위 뭐 요렇게 9위 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밸류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또 소식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XRP 쪽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개미 리턴에 타오르는 알트코인이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블루밍비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XRP 1일 거래량이 무려 1.4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예요. 한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매수세가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XRP 등의 주요 알트코인 거래는 크게 증가했다라고 전했고요. SC와 리플이 이제 5천만 달러의 합의 발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XRP 가격 같은 경우가 합의 이후에 약 10% 상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내용이 칼럼처럼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랑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한국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뭐 XRP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 요런 헤드라인이었는데 지난 거래일에서도 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이제 급등했던 요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XRP가 국내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업비트에서 XRP의 하루 거래 대금은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만 집계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거래량을 합산한 수치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XRP가 만만치 않은 이제 코인으로 정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엔 립도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리플한테 또 속았다. 지금 이또 속이 됐습니다. 이더리움한테 또 속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내에서 XRP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격적인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발 매수 열기 같은 경우에는 그 5천만 달러 합의 SEC랑 합의했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단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호재인데 그게 이제 어차피 우리는 마무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반영이 받을까? 요런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투자할 때 그 기대감에 오르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약간 이런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의 계속되는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에 관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알트 시즌 지수는 아직 그 알트 시즌을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과 네트워크 활동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급 개선 조짐이 좀 감지가 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소형 알트코인에선 과열 신호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회복 신호가 나오고 이 센티멘트는 14일 날 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5월 중순 들어서 시장 심리가 완전 눈에 띄게 확 바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투자 심리 회복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요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이 거래량과 네트워크 활동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포모라고 우리가 하죠. 이 포모라고 하는 거는 나도 이 코인을 빨리 사야 되는데 나만 안 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투자 심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립토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시장을 진짜 강세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시점인 거예요. 주변에서 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코인을 사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는 언니, 뭐 아는 오빠, 아는 동생들이 전화 와서 그 코인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포모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2,000달러 선을 딱 넘었을 때 그 포모 현상에 관한 그 데이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우리가 파생 시장의 이제 거래들이 그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파생 시장에 관해서 어제 좀 살펴보니까 숏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2,500을 찍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이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확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면 이제 롱 물량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승에 베팅했던 그 물량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법도 하잖아요. 2,500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많은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제 롱 물량 자체가 청산은 아니고 이제 이익 실현 여기는 강제 청산이고 숏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더리움 쪽에 관한 롱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익 중이지만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신규 롱 물량이 들어온 거죠. 완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상승할 거야라고 베팅했던 롱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은 일단 선물 지표상에 물론 이게 갑자기 차익 실현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요게 또 급격한 하락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선물 시장 지표상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더리움의 회복 자체가 알트코인에 관한 투자 심리를 좀 이끌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이코 쪽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 강세장에서는 이제 비트가 오르고 고점 찍고 나서 이 수급들이 알트로 이동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진짜 듣보잡 알트코인도 막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건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투기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카이코의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하게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 다음 수급이 알트코인 순서가 되는 그 이전 패턴을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찝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에 관해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관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샀지만 이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장의 고점이라고 해서 그걸 팔고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더 알트코인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트를 좀 잘 선별해야 되는 요인일 것 같아서 이제 예전처럼 정말 이제 듣보잡 알트가 많이 오르는 시대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들도 좀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생태계적으로는 계속 정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 시장만큼 재미는 없을 수 있다. 그런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은 ETF 순유입세 나타냈다라는 거 살펴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2,500달러를 하회하면 1억 달러의 롱 청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봤었을 때 102,000 아래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기사여가지고 보시면은 102,20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요 거래소마다의 기준은 다르는데요. 일단 롱 물량이 그럼 지금 청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면은 1억 달러의 롱 물량이 청산이 되고 하나 기준으로는 1,000억 원 넘는 그런 1,300억 원 가량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비트코인 이제 이 그 기사 썼을 당시에는 102,700달러 정도였는데 그 102,500달러 선 하회할 경우에 1억 달러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억 달러 물량이 청산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확 가격이 무너지진 않아서 이게 청산은 지금 된 상황인데도 가격 좀 방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선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롱 물량 청산 물량이 누적돼 있고 100배 레버리지 청산 물량만 5,896만 달러에 달해서 민감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쇄 청산 유발 가능성 대두가 됐는데 지금은 이 선은 못 지켜줬어요. 근데 어쨌든 청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산된 이후의 시장 가격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그 연준한테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압박을 좀 넣었던 그 SNS 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no inflation, 왜냐하면 지표가 최근에 CPI도 그렇고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나는데요. no inflation 그리고 가솔린, 에너지 가격들도 이제 너무나 좋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다운해야 된다. 그러면서 페드한테 또 압박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 페드라고 must lower the rate라고 써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해라. 이런 압박이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파월이 이제 오늘 새벽인가 제가 알기로 토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제 포럼에서 연설 하나를 해요. 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또 헤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인 시장은 쉬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온체인 지표인데요. 요거 NBRB Z 스코어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요 지표는 이제 글래스노드 거라 제가 보는 거랑은 좀 다른데 이제 NBRB 지표상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상승
상승폭이 50% 가량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비슷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15만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 선 요 구간이 MBRB 지표상 과열 구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레드존이 우리가 과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레드존이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게 검은색의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존에 와 있었을 때가 고점이었던 그런 패턴이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1 아래였을 때가 최적의 매수 구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MBRB 지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온체인 지표인데 그 지표상 지금 비트코인에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고 레드존에 도달을 하는 게 요 가격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지금 10만 2천 달러니까 아마 40~50%는 더 상승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이번 시즌이 종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뉴스 같이 나눠봤고요. 본부장님 준비하신 내용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어디를요? 출연하시죠. 네. 나와야 되나요? 네, 나오시죠. 오늘 열심히 또 속보를 전해주실 네. 본부장님. 본격. 자, 130조 항공 계약 성사했습니다. 보잉이. 정말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 제 1호 영업사원 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말로만 그랬지 진짜 영업사원은 이분 같으세요. 그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그 미국의 그 어쨌든 유적 적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 예, 재정 줄었대요. 예. 4월 때 예, 흑자래요. 예, 흑자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저 상태고 130조 어쨌든 보잉사 이제 어쨌든 이게 이게 줄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어쨌든 미국의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장 카타르 항공이고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과 정치적 논란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고요. 보잉과 카타르가 최대 210대 광동체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130대의 78지 드림라이너와 30대 77지구-9 기종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옵션 50대 이상 더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보잉 역사상 가장 큰 광동체라고 하면 이제 큰 비행기입니다. 항공기 수주 계약이고요. 카타르 항공 역사상도 최대 항공기 구매라고 합니다. 이면 계약이 있겠죠. 계약 체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이 정상회담을 했고요. 도아리 아마리 디완이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잉 CEO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진행을 했고 백악관은 이번 계약의 총 가치를 130조 정도, 960억 달러로 이제 추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연간 일자리 미국으로 가십시오. 일자리 구하실 거면 115만 개, 4천 개 자리가 미국에 지금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과 카타르는 보수적으로 4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영사안 보전이 어쨌든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보잉은 5천만 달러 넘는 수주 백로그를 기반으로 손실을 점차 줄여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AI를 학습하면 정치화된 AI 그러기 그렇다고 합니다. 그 봐요. 자꾸 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GPT에서. 이거는 GPT는 그렇고요. 네. 이거는 좀 웃겨요. 그러기 좀 웃겨요. 뜬금없이 남아공 인종 폭력을 언급하지 않나 이 질문을 무시하면 정치 출연이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 플랫폼에 통합되고 있는 챗봇이 사용자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인종 폭력 이슈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하고 또 이제 이민이나 난민 취향과 지적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이슈와 연결짓는 걸로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적 서사도 하면 이게 약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머스크가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이게 로그인이 좀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학습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게 좀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안에서도 이제 그 묻지도 않았는데 챗봇이 자꾸 정치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전문가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에 어쨌든 그러기 이민이나 난민이나 치안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이슈를 연결지어서 출력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의 오류를 넘어서 AI가 특정 정치적인 서사를 자동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에 제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정치적인 편향성 학습 데이터를 과도하게 주입이 됐거나 또는 어쨌든 AI 모델의 특정 키워드로 연관된 트리거가 왜곡된 구조로 아마 학습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범죄, 안보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 자동적으로 특정 정치 이슈를 불러오게 되는 게 설계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스크 이제 최근에 이제 강경 이민 반대 입장이라든가 반좌파 정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런 운영자의 시각이 AI가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겠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습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사진 속의 위치를 묻자 AI가 남아공의 백인 농민 폭력을 만약에 이제 뭐 사진 하나 보여주고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아공 내 백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런 식이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한 게 많아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부동산, 에너지, 채권, 주식, 금과 함께 거시 자산의 반열에 공식 올라갔다는데. 어디에서요? 여기 보니까 기준에 보니까 전설적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윌리우가 예, 비트코인은 2조 5천억 달러 시총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10년 만에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산이 1850년대, 부동산이 1800년대 여기 올라갔지만 이게 16년 만에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오늘 기사가 났네요. 또 보니까 이게 보니까 부동산, 에너지, 채권, 주식, 금과 함께 이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150년 만에 신흥 자산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금, 부동산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인 속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자산, 에너지 같은 자산이 1850년대, 부동산이 1800년 초반때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빠른 시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금 운용자산도 추월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지지자들도 이제 뭐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노린다고 합니다. 요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노린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노리는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윌리우에 따르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약 2,700달러로 시총 1조를 도달하면 200%더 상승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차기는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조금 있으면 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피자 쏠게요. 피자. 네. 여러분들도 추첨해서 쏜다고 하니까 기다려 계십시오. 자, 넷플릭스가 광고 이용자가 곧 이제 1억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9,400만을 돌파했거든요. 월 이용자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뉴욕에서 열린 업프론트 대회에서 광고 기반 사용자 수가 이제 9,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도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만에 했고요. 특히 18세에서 34세 연령 기준으로 이제 기존 방송 및 케이블을 압도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진짜 의미는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요 넷플릭스 동시에 이제 자체 개발한 광고 기술이라든가 스택이라든가 AD텍 슈트 공식 출시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먼저 적용한 뒤에 글로벌 이제 확장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 광고 기반의 실제는 이제 실험이 아닌 핵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콘텐츠보다 광고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다고 하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마진 전략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쨌든 구조 포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술이 글로벌 확장이 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메타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게 광고주들에게 이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고 광고가 콘텐츠를 바꾸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 유리한 어떤 포맷이 짧은 후업의 시리즈가 나오면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령 타겟에 맞게끔 제작되고 있는 형태가 점점 더 되고 있으면서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넷플릭스는 계속 뭔가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진행해가고 있으면서 주가를 잘 보시면 이게 제가 200달러 때부터 봤거든요. 주가를 1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고 요금제를 시작할 때 200달러였거든요. 근데 광고 요금제가 지금 1억 명을 돌파하면서 110달러인가 1200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1200달러 입박할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봐드릴게요. 거의 1100달러 넘은 것 같고 거의 1200달러 입박할 것 같아요. 예. 제가 200달러 초반대쯤 봤거든요. 광고 요금제 시작할 때가 거의 200달러쯤이었거든요. 지금 1,100달러. 예, 그쯤 네. 예. 어제도 제가 볼 때 1억 올랐어요. 명 돌파하면 1200달러 될 것 같아요. 5배 올랐네요. 그렇죠. 대박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고 요금제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음. 주가가. 대단하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AI 그가 사실은 하웨이는 맞고 사우디에 푸는 트럼프식 AI 전략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략을 완전 수정한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이번에 반도체를 풀면서 반도체 AI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가 완전히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싸리 많이 팔아버리자. 네. 규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AI 아예 최상위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가형 AI를 제대로 푸는 것 같아요. 빨리 중동에 이제 팔아버리자. 예, 네. 입도 선매하면서 덤핑으로 많이 팔고 제일 위에 거를 그러니까 중간 사다리를 제대로 풀고 위에 거는 이제 놔두고 중간에 거를 덤핑으로 많이 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거는 많이 풀면서 덤핑으로 많이 풀고 아예 그쪽에 어쨌든 중간에 많은 수요층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는 AI를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는 많이 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많이 풀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걸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원래는 이제 그쪽이 하웨이랑 뭘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풀지는 않을 뭐 바이든이 금지를 했는데 많은 걸 주면서 많은 걸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AI 확산 규칙을 적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계급 분류한 것도 다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 뭐 동맹국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장사에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신규 제한을 부과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다만 하웨이는 제대로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제재를 한다. 예,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웨이 어센트 칩은 전 세계 수출 통제 위반을 하고 이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기준은 좀 명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규칙 철회는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우디에 대해서는 관용을, 화웨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한을 딱 하면서 이 부분을 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놓고 화웨이 SNT 칩은 전 세계 수출 통제 위반, 미국산 AI 칩은 다른 데서는 다 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면제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어쨌든 자신들의 원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원칙을 정한 건 엔비디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쨌든 올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수혜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AI가 화두인 것 같아요. AI랑 연관된 일을 하는 주식들을 다 열심히 보십시오. AI가 들어간 일을 하는 빅테크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들어간 AI를 하지 않는 주식은 올해는 그렇게 유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가 들어간 주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하는 주식들. 네. 예. 매그니피션트에서도 AI. 예. 맞아요. 예. 전혀 AI 같지 않은 회사들도 AI를 합니다. 예. 아마존도 AI를 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AI를 안 할 거. 네이버도 AI예요. 예? 네이버도 AI. 그건 AI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마존 AI는 AWS가 AI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 1위거든요, 거기가. 그 정도 돼야지 AI를 그 클라우드의 GPU 사이즈가 그 정도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AI는 AI가 아니에요.
AWS 애저나 AWS 1위 정도 미국 AWS 1위 정도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예,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1, 2, 3등 정도 해야지 AI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고 자체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AI를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하는 메타, AWS, 아마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띱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다 모든 빅테크들은 다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다 접고 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사업들을 다 접고 그쪽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다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 사업들의 모든 사업들을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AI 사업으로 다 방향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AI라든가 뭐 쇼핑몰 AI라든가 다 AI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요즘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애플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거의 지금 폭스콘이가 그랬구나. 5억 불 규모의 반도체를 착공했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은 삽을 떴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라 곧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공급체인 폭스콘 인도 정부로부터 이제 반도체 승인을 받았고 1년 안에 이제 테스트가 나올 것 같고 완제품은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 불 정도는 상당히 큰 거고 이게 M1, M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에어팟이라든가 기초적인 제품들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맥스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마 중국에서 나올 건데 요 패드 라인들은 이제 인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 공인을 승인했고 어쨌든 폭스콘이 일로 다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쨌든 설비 투자비 50%를 보조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고 어쨌든 이번 승인 이제 지난해 케인즈 세미콘이라고 3.3억 달러 규모를 승인받은 데에 따라서 두 번째 사례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총 8.5억 정도가 이제 반도체 공장에 글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 쪽에서는 거의 9억 정도, 9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되는 거라서 상당히 큰 사이즈가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애플의 기술 주권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사실 좋은 시장이라 곧 어쨌든 탈중국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버드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연봉을 25%를 깎았습니다. 하버드 총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달러입니다. 13억. 얼마 안 되죠. 아, 네. 13억. 청렴 결백하시네요. 아니, 저한테는 좀 큰 돈인데 총장 치곤 작죠. 총장님들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받습니다. 아, 원래요? 네, 하버드 총장은 이야. 적게 받는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경제학 박사고요. 의대 출신이세요. 의학 박사기도 하세요. 똑똑하신 분이네요. 네, 똑똑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웃긴 건 반유대주의를 혐오하시는데 유대인이세요. 진짜 신기하다. 네. 유대주의를 혐오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반유대주의를 혐오하세요. 반유대인 유대주의라는 거야? 예, 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세요. 아, 오히려. 그 트럼프 정책을 싫어하세요. 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분이 깨어 있는 분이세요. 그렇네요. 예, 소신 있게. 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잘 싸우는 거예요. 내 출생과는 다르게 소신 있게. 예. 이 앨런 가버 박사가 어쨌든 되게 괜찮으세요. 전 경제학 박사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에서 넘나들고 되게 똑똑한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까지 됐겠죠. 의학 박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학위가 2개세요. 어쨌든 박사가 2개.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총장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전 총장의 연봉이 약 100만 달러 수준이었다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크게 이게 어차피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행정부가 이제 요 반유대주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6억 달러, 3.5조에 달하는 연구비를 일단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버티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봉들을 깎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돌아가시는 연구직들이 있어요. 90명이.
그분들도 10% 연봉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봉을 자발적으로 깎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버드에 최근에 이제 결핵이나 루게릭이나 방사성 질환에 연구 프로젝트 축소되거나 중단됐고요. 공공보건대학에서도 유선전화 셔틀이나 보안 요원이라든가 컴퓨터 구매 같은 것들도 감축하는 절감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학문의 독립성과 상징적인 저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회계연도에서 최소 어쨌든 2억 5천만 달러를 자체 연구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연간 5억 달러에 대한 기존 연구도 추가 지출할 예정이랍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530억 달러에 대한 기금을 용도 제한에 걸려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총장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잘 버티고 있고 피해 보지 않도록 비정규직이나 더 피해 보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공동 성명을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멋집니다. 어쨌든 정치 권력 칼자루를 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봉 삭감이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사람을 자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은 지켜내겠다라고 이렇게 지켜줘야죠. 누구처럼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뭐 이 정도 뭐 같이 버티면 좀 아껴 쓰면 되죠 뭐. 맞아요. 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랩소디 또 마지막 하버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내일도 알찬 소식들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MG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G손해보험이 MG 브랜드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조치로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가 가교보험사 설립 등으로 고객 혼란이 심화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 해지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지만 올해 말을 기점으로 상표권 사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3년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 자베즈 파트너스와 함께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한 이후 약 4천억 원 규모의 경영 정상화 지원이 있었으나 현재 회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전액 손실 처리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 매각 시도가 4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동안 상표권 계약만 유지했으나 최근 청산, 파산 가능성과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고객 불안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 사이에서 MG손보와 어떤 관계인가, 공제보험 계약에 영향은 없는가 이런 문의가 잇따르자 새마을금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MG손보의 매각이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이 있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는 영향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번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해 MG손해보험과 확실한 선을 긋고 공제보험 고객 보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며 항공기 엔진 국산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항공엔진 산업에서는 선두주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도전자인 두산 에너빌리티 간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유무인기용 15,000파운드 포스급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부품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총 19개로 늘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항공 엔진은 소재, 정밀 가공, 전자 제어 등 복합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현재 자체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39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16,000파운드 포스급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항공 엔진 누적 생산량 1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유지, 보수, 정비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며 내년 양산 예정인 국산 전투기 KF-21에 미국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일부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의존해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독자적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 엔진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소재 개발에 집중하며 항공 엔진 원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200명 수준에서 2028년까지 5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3월 정관의 항공기 엔진 제작 사업을 추가하며 항공 엔진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원천 기술을 전 세계 5번째로 독자 개발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은 기술 기반과 구조, 작동 원리가 유사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재, 설계, 제작 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 엔진 국산화 경쟁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어온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며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지난달 가장 먼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 D램 가격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제품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목표로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소비자용 D램 가격을 약 12%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DDR5뿐만 아니라 구형 DDR4 제품까지 가격 인상에 나서며 시장 전반에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세 할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반기 재고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인 이구환신 보조금으로 중국 PC, 모바일 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침체를 겪은 구형 D램의 가격 인상폭이 신형 DDR5 제품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중국산 D램 공세에 대응해 구형 제품의 감산을 강력히 시행한 결과 일부 제품군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 등은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납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문 취소나 납품 조절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에서 D램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에 달해 가격 인상과 수요 회복은 실적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역시 범용 D램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범용 D램 시장 개선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실적 개선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HBM 사업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 12단 개선 제품으로 엔비디아 공급망 재진입을 추진 중이며 품질 테스트 결과가 2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2조 원 규모의 국내 급식 기업 아워홈이 하나그룹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 인수는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 주도 아래 성사됐는데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인수 배경과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국내 급식업계 빅3 중 하나인 아워홈을 8,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 리조트는 15일 아워홈 지분 58.62%를 확보하며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는 총 8,69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인수의 기획과 추진을 주도한 인물은 김승현 회장의 삼남이자 그룹의 미래 시금 전략을 이끄는 김동선 부사장입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실사와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쳤고 이를 위해 특수 목적법인 우리집 F&B도 설립해 아워홈 인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워홈은 지난해 매출 2조 2천억 원 규모로 같은 기간 하나호텔의 매출 7,500억 원의 3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시장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과거 30년 가까이 급식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자회사 하나푸드테크를 통해 외식, 연회 등 시금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인수를 통해 아워홈의 급식 식자재 유통 역량과 하나호텔의 외식 레저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고 미래 시금 시장의 핵심인 푸드테크, 즉 주방 자동화, 스마트 급식, AI 기반 식단 시스템 등도 집중 개발해서 글로벌 식품 시장의 지형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호텔 관계자는 아워홈은 이제 하나와 한 식구가 된 만큼 다양한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푸드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비방산, 비금융 부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 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에 인수하며 산업용 HVAC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가전, 전장, 로봇 분야에서 각을 세워온 LG전자와의 경쟁 전선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플렉트 그룹은 1918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100년 넘는 역사의 공조 전문 기업으로 산업용 환풍기와 공기처리 장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02년 스위스 ABB 그룹의 인수와 2016년 영국계 사모펀드 트리톤 인베스트먼트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는 덴코, 하펠, 셈코, 일리다 등 다양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HVAC 사업은 주로 가정, 상업용 제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렉트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건물, 공장, 해양 플랜트 등 산업용 중앙 공조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중앙 공조 시장은 연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등 친환경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친환경 첨단 공조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이미 산업용 HVAC 시장에 발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HVAC 사업을 별도 사업 본부로 분리했고 미국 엘라베마 신규 생산시설 구축, 독일과 노르웨이 연구소 설립,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냉각센터, 냉각 솔루션 협력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ES 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 21.2% 증가하는 듯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산업용 HVAC 시장 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당장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물밑 경쟁과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센터용 AI 냉각, 친환경 시스템, 휴머노이드 로봇, 전장 부문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도 양사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HVAC 시장뿐만 아니라 AI, 로봇, 전장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반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기술력 확보와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